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4월 요번 주 이제 4월 24일 금요일을 위한 수업 오전반 명저 읽기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45페이지 중간부터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45페이지 중간을 보고 수업에 임하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기억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지난 시간 거부터 해서 오늘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하는데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환경이 어떠냐면요. 아시다시피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테바이에라고 하는 왕국의 이 위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서 오이디푸스가 이제 왕으로서 문제를 찾기 위해서 지금 뭔가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33페이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이디푸스가 등장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범인을 찾아야 된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 누가 죽었냐? 자기 이전에 왕하던 사람이 라이오스가 죽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역병이 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37페이지에는 이제 코러스 장, 합창단의 책임자와 오이디푸스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테이레시아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아주 지혜로운 사람, 신으로부터 이 지혜를 받아서 모든 문제가 생긴 그 사람이 뭔가 답을 찾는다는 이 테이레시아스가 알 거라고 얘기를 해갖고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 사람이 등장해서 39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처음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불길한 것이 이 이제 범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닌 걸 이제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여전히 자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고 뭔가 범인이 있는데 찾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 테이레시아스와 오이디푸스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느 시점에 그게 나옵니다. 이 모든 이 나라의 문제가 당신 때문에 벌어졌다. 당신이 바로 그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또 뭐라 그럽니까? 났을 때 오이디푸스는 자기를 의심하지 않고 자꾸 왜 나에게 모함을 하느냐 하면서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7페이지를 가게 되면 오늘 이제 아직 안 다뤘는데 이제 드디어 서서히 이제 문제가 좁혀지는 그런 단계가 돼요. 그래서 누가 자기를 낳아줬는가? 생부모에 대한 얘기. 뭐 그러고 난 다음에 테이레시아스는 퇴장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서히 이제 문제 해결의 빌미가 보이는데 이 크레온하고 오이디푸스가 대화하는 쪽에서 자꾸 양자의 의견도 자꾸 갈리죠. 그죠? 그러면서 테이레시우스와 오이디푸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오이디푸스와 그의 이제 뭐라 합니까? 처남지간에 할 수 있는 크레온의 대화도 마찬가지인 게 오이디푸스를 자꾸 혐의를 두고 의심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오카스테 왕비가 이제 등장하면서 좀 더 좁혀지는데 그러면 오이디푸스가 옛날 일을 자꾸 회상을 하면서 아 맞아 옛날에 내가 뭔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예전에 자기가 사람 죽였던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 그런 식으로 얘기가 이제 점점점 조금씩 점진적으로 좁혀져가는 굉장히 수사극으로서는 재미가 넘쳐 흐르죠 그죠 금방금방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 범위를 압축해 나가는 면모가 있는데 옛날 글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요런 데다가 이제 흐름을 맞춰 가지고 우리로서는 뭘 하느냐? 이게 점점 어떤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묘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대화를 갖다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5페이지에 이제 코로스 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사를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이디푸스여, 제게는 이분의 말도 분노에서 나온 것 같고 당신의 말도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신탁이라고 하는 신에게 물어보는 걸 말하죠. 가장 잘 이행할 수 있을지 궁리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제 이어받아서 테이레시아스라고 하는 즉 오이디푸스를 의심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한마디 하는데 자 그대가 통치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길이로 반론할 기회만큼은 공평해야 하오 하면서 이제 반론을 공평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이걸 갖다 비유법을 드는데 길이를 같이 해서 이게 마치 속담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이 나도 고난이 있으니 말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결코 당신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록시아스께 속했으니 내가 누구한테 속했다? 록시아스는 아폴로라고 하는 신을 말하는데 뭐 아폴로는 뭐 포이부스라는 말도 있고 굉장히 다른 별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온을 후견인 삼아 그 밑에 등재되지는 않을 것이오 하면서 이제 그런데 한대가 나와요. 한대가 그런데 그대가 오이디푸스가 나를 비난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왜? 내가 눈이 멀다는 걸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죠? 자, 나는 이제 분명히 얘기하겠다. 선언하겠다. 이래 이제 얘기를 나온다는 겁니다. 자, 후견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 대략은 알 거예요. 후견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어떤 그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 미성년이거나 하는 사람 뒤에서 지지해주고 뒤를 봐주는 사람을 후견이라고 그럽니다. 예전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 그 후견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노예 주인이 될 수 있는 거고 든든한 후원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각주를 보면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기원전 5세기 상황을 봤을 때에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아테네 시민을 후견인으로 삼아 그 아래 등록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견이라고 하는 거는 그 뒤에서 누가 돌봐주는 사람, 그러면 그 돌봄을 당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집단에 있어서 주축 세력이 아니고 외국인처럼 뭔가 지위 자체가 불안정하거나 평등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는 기원전 13세기라고 하는 훨씬 이전을 갖다 배경으로 삼지만 이 글이 이제 실제로 쓰여지는 거는 한참 후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테네 제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후견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에 보증 쓰는 사람 보증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업을 하거나 돈을 빌리면 이제 함부로 돈을 안 빌려주기 때문에 보증인 데려오라 그러면 보통 부모를 데려가거나 아니면 돈 많은 누구를 데려가서 보증을 하죠. 보증, 이 증명을.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보증해준 사람이 어떻게 돈을 갚는 걸로 해갖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한단 말이에요. 보증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개념하고 비슷해요. 후견이라고 하는 거는 보증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후견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보통 이제 옛날 고대어 라틴어에서는 파토로누스라고 얘기를 해요. 파트로누스. 자, 파트로누스라고 얘기를 한다면 파트로누스 해서 이제 이걸 이제 그대로 물려받아서 오늘날 영어에서 그리고 다른 유럽 언어에서 파트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스만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빼고 오늘날 언어가 됐는데 뭐 보통 페이트론 하게 되면 후견인을 말하는 후견인을 잘 만나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어디서 많이 느낄 수 있냐? 우리나라보다도 이 유럽 사회에 이런 분위기가 강한데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와서 생활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해. 이게 후견인이라는 거예요. 후견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실수 있더라도 후견인을 통해서 문제를 많이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년차, 2년차 같은 해외살이 같은 데서는 후견인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뒤를 봐준다는 거죠. 보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이걸 좀 느껴보고 싶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유학을 나가보면 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해외에서 나가서 공부를 해보는데 이 후견이 누가 되냐면요. 자기 학교에 자기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 서류상으로 묶여져 있는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후견이 돼가지고 행정적인 문제를 많이 해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 대한 정신적으로 지지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대학의 무슨 과 교수다. 그럼 그 사람이 지지를 해서 어디 가서 서류를 끊도록 하는데 보증인으로서 자기가 서명을 해준다든지 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서류를 끊는다. 예를 들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러 가는 이제 비자를 하러 갈 때도 그런 사인 같은 게 필요할 때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든든하게 지원을 안 해주면 공부를 못 하는 수도 있고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 후견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후견을 하는 게 이제 지도해주는 지도 교수다라고 우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지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도 맞는 것이죠, 그죠? 근데 후견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오늘날에는 사실 뭐 점점점 없어져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특히 서양의 고대에 있어서는. 자,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테이레시아스가 이제 얘기 한마디 하고 지금 그 다음 장에 46페이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오이디푸스를 나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대는 앞을 보면서도, 그대라고 하는 거는 테이레시아스가 보기에 너 하게 되면 뭐 지금 그 대사는 안 하고 있지만 오이디푸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앞을 보면서도. 그러면 이 얘기하는 테이레시아스는 장님이기 때문에 시각장애로서 못 보는데 자신이 어떤 악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자기가 지금 그걸 몰라요. 라이오스를 죽인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찾아내려고 하고 있으니 앞을 보는 당신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악을 지었는지, 그리고 어디 살고 있는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원래 라이오스가 통치하던 땅이었는데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하고 사냐면 자기 부인이, 알고 보면 자기 엄마라고 하는 것도 모르면서 네가 지금 나하고 지금 신랑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대가 어떤 이들에게 낳는지 아시오. 또 그대는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땅에 있는 사람이든 자기 친족들에게 적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라이오스를 죽었기 때문에 라이오스와 관련된 사람하고 오이디푸스는 결과적으로 원수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주가 무서운 발로 쫓으며 양쪽에서 그들을 치고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요.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발각되면 당신 책임져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양쪽에서 그들을 치고 하는 것은 복선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제대로 보지만 그때는 어둠만을 보게 될 그대를, 바로 그때 어떤 항구가 그대의 비명을 듣지 못할 것이며 키타이론산 어느 구석이 그것을 대울리지 않겠소 하면서 이제 미리 내다보는 듯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며. 산에서 어느 구석에서 뭘 대울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메아리가 울리치는 거죠, 그죠? 예, 이걸 갖다 대울린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한국말인지 처음 봤어요. 대울린다. 메아리가 돌아오는 거죠. 대울린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어낸 말인지 모르겠는데 버젓이 출판물에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긴 있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설정을 해볼 수가 있다. 자, 메아리가 울리는 걸 뭐라 그래요? 공명이라고 얘기하죠. 공명. 이거는 이제 한자로 쓰고 한국말로 순수하게 메아리가 울린다. 이 공명이래요. 메아리가 울린다. 메아리가 있잖아요. 자연 현상으로서 야호 하면 그 야호가 돌아오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메아리란 말이에요. 이게 공명이다. 공명이 되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영어로 에코라고 해요. 에코. ECHO라 해서 에코, 메아리가 친다 이 말이에요. 메아리가 치는 것이죠. 이런 거 여러분 다 알죠. 이제 한번 복습을 해봤고, 자, 그렇게 돼가지고는 이제 쭉 얘기가 하는데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고 47페이지 넘어가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425행 끝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 크레온을 그리고 나의 입을 실컷 더럽히시라. 필멸의 인간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대보다 더 흉하게 마멸되어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 당신의 운명이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비극적이다, 불쌍하다, 이런 말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 됐을 때 마멸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을 좀 잘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자, 마멸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죠, 그죠? 조금씩 약해지고 힘이 없어서 사라져가서 마모되고 소멸되는 거. 그래서 마멸이라고 하는 걸 잘 봐야 되네. 마모되고 소멸되는 마멸, 그죠? 마모와 소멸을 우리가 얘기를 하네. 이게 영어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fade away라고 하는 말 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fade away, 마멸되고. 그리스는 아니에요, 영어에. fade away, 그죠? 이 어디서 나온 대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그 6.25 전쟁에 참전했던 많이 들어봤죠? 인천상륙 작전을 세워서 성공시킨
6.25 전쟁 연합군 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이죠, 그죠?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연설하고 이제 군인에서 은퇴하던 그날 했던 이 퇴임사에서 그때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다 현장에서 보고 또 라디오인지 TV에서도 봤다 그러는데 그때 긴 군대 생활을 마무리하고 51년도인가요? 1950 6.25 전쟁 도중에 그냥 그 사람이 해임이 돼버렸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메가드를 세워놓으면 자꾸 중공을 쳐들어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핵폭탄을 터뜨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3차 세계대전 벌어질까봐 겁을 내갖고 그냥 해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령관으로 교체를 하고 자기는 자기 나라 돌아와서 퇴임식을 거창하게 하고 이제 그 공직에서 물러났죠. 오성 장군 원수죠, 원수. 물러나고 이제 그 사인으로 돌아갔죠. 민간인으로 돌아갔는데 그 마지막 연설이 바로 유명한 연설이에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 사람이 미국 그 국회에서 연설하는 거 그 마지막 연설을 봤는데 The old soldiers never die, fade away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노병은 죽지가 않는다. 다만 서서히 조금씩 마모되어 우리 기억 속에는 조금씩 남아있고 그리고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마멸되지 않는 게 마멸돼. 여기 이제 마멸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오이디푸스는 그 어떻게 돼요? 그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신 저렇게 살다가 결국은 사실이 밝혀지면 너 사라져 버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사태 파악을 못하는 오이디푸스는 이게 화가 발끈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체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들이 참고 들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파멸 속으로 끄지지 못할까? 어서 돌아서서 이 집에서 떠나가지 못할까? 하면서 이제 견디질 못하니까 너 꺼져버려! get out!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테이레시아스 하는 유명한 말이 굉장한데요. 이걸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대가 부르지 않았더라면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그죠? 네가 답답해서 나를 2번씩이나 불러서 내가 왔는데 내보고 좀 가라는 거냐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게 암시하는 게 뭐냐면요. 문제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대. 당신에게.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뭐라 그럽니까 선명하게 뭔가 단서 실마리를 향해 나가는데 오이디푸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어리석은 소리를 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그럴 줄 알았다면 내가 왜 불러왔겠냐 이 말이고 그게 이제 대답하는 게 테이레시아스가 난 당신에게 태어난 어리석은 자로 보이지만 그대를 낳은 부모들에게는 현명한 자였지. 누구냐면은 당신 왕 되기 전에 라이오스 하고 그 부인이죠. 지금 당신 부인이 돼버린 그 이오카스테가 보기에는 나는 현명한 사람이야. 내 말이 틀릴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아니 무슨 말이냐고 어떤 분들 말이야. 대체 인간들 중 누가 나를 낳았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레시아 이날이 그들을 닦고 또 파멸시킬 것이요. 하니까 당신 좀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하는 말이 모호하고 수수께끼 같은 말을 자꾸 하고 있다. 이렇게 뭔가 불만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알고 보면 모호한 게 아니고 자기가 죽인 건데 이 오이디푸스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답답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테이레시아스가 그는 이런 모호한 것을 밝히는데 어뜸이 아니오 하면서 이제 비꼬듯이 말하는데 나의 위대함을 드러내줄 일들을 가지고 비난을 하다니 하면서 또 이제 계속 이제 감정이 대립하고 있어요. 테이레시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행운이 그들을 파멸시켰소. 맞죠, 그죠? 그래도 이 도시를 구했다면 나는 개의치 않겠어. 내가 이 도시를 구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테이레시아스는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니까 이제 나는 가겠소하고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를 하고 가는데 길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한마디만 하고 가겠다는 거죠. 내가 온 까닭을 말하고 가겠소. 그대의 낯은 두렵지 않소. 나는 진실을 말할 테니까 당신이 왕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인상을 팍팍 쓴다 하더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다니. 그대가 나를 멸할 길은 없으니 내 그대에게 이르노니 그대가 진작부터
라이오스의 살해자라 선언하고 위협하며 찾는 그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는 명목상으로 이방 출신의 거주자지만 나중에는 태생부터 테바의 사람임이 드러날 것이고 그 행운에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요. 그는 눈뜬 자에게서 장님이 되고 부자에서 거지가 되어 이국 땅을 향해 지팡이로 앞을 더듬으며 가게 될 것이요. 또 그는 자기 자식들의 형제이자. 그리고 이어지는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것도 좀 여러분 빨갛게 하든지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데 비극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로서 함께 살고 있으며 자신을 낳은 여인의 아들이자 남편이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 씨 뿌린 자이자 그의 살해자.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이 오이디푸스가 모르고 있는 자기가 우연히 뭣도 모르고 살해한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이자 그리고 그래갖고 얼떨결에 그 나라를 도와주는 바람에 빈 왕위에 올라갔는데 그래 얼떨결에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 자기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이게 비극의 핵심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테이레시아스가 퇴장하니까 이제 긴 대화가 끝나고 뭐 하나 이제 분위기 전환이 되니까 어디 제1정립가라고 하는 이제 요소가 하나 등장을 하면서 이제 딱 분위기 돋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코러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프롤로그스 시작해서 등장가가 되고 제일 사파가 끝나고 이제 제일 정립가가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제 뭔가 앞으로 전개될 구체적인 일에 대한 암시를 하는 말을 코러스가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누구인가? 신탁을 주는 델포이의 바위가 가르친 자는 그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서 신에게 물어보면은 델포이의 바위라고 하는 게 이제 뭐가 줘요? 암시를 내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델포이의 바위가 가리킨 자가 누구냐? 누가 범인이라고 해줬을까? 이 말이죠. 라이오스를 죽인 사람이 누굴까? 이 말이죠. 유엘의 손으로서 말할 수 없는 없이 끔찍한 것들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을 저질렀다는 거죠. 이 오이디푸스 비극은 비극 중에도 비극이에요. 왜? 부모 자식 간에 뭣도 모르고 이게 뭐 의도된 것도 아니고 본의 아니게 살인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worst of worst다 이 말입니다. 끔찍한 것 중에 끔찍한 terrible of terrible이다 이 말입니다. 끔찍한 거네. 자, 이걸 뭐라 그러냐? 부모 자식 간에 살인이 벌어지는 것 오늘날에 의외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존속 사례라 그러면 존속 사례. 자, 이걸 뭐라 그런다? 존속 사례. 집안 내의 사례란 말이에요. 존속. 우리나라도 이거 일어나면 사람들이 댓글 달아서 뭐 사형을 내리소서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걸 갖다가 존속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라틴어에서는 파리키디움이라고 얘기해요. 파리키디움. 자, 파리하고 키드가 결합이 돼갖고 아버지하고 키드는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 죽이기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부모를 죽이는 걸 말하는데 이게 그대로 영어로 넘어가서 패러사이드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패러사이드. 위에는 라틴어고 밑에는 영어인데 자 파리키디움 존속살인 아버지 죽이기 밑에는 패러사이드 이거 여러분 고등학교 때 뭐 보케블러리 맞추기 해갖고 맨날 나오던 단어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 대학생쯤 되려면 이거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패러사이드라고 하는 존속살인이에요. 존속살인. 그리고 원래는 라틴어에서 나와. 로마 사람들에서는 파리키디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파리키디움. 존속살인에 대해서 존속살인 참 많습니다. 존속살인 많은데 오늘날에도 뭐 우리나라도 많이 일어나는데 자, 이 끔찍한 그죠? 이걸 갖다 뭐야? 인륜을 저버렸다 해서 불륜이라고 그러죠. 완전한 여러분들 불륜을 꼭 남녀간에 뭐 룰을 깼다고 불륜만 있는 게 아니라 불륜 중에 제일 무서운 부모 자식 거예요. 부모 자식. 예, 이걸 불륜이에요.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불륜이. 자, 그 자가 질풍 같은 발을 지닌 자들보다 더 힘내어 도주를 위해 발을 놀리는 게 마땅한 때로다. 그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굉장히 어색하게 그리스어 생긴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에게로 제우스에게서 나신 이가 불붙는 번개로 무장한 채 뛰어 덮치고 무서운 실수하지 않은 죽음의 여신들이 함께 쫓고 있으니 자, 지금 오이디푸스는 못 느끼지만은 이건 뭘 겨냥하고 하는 얘기냐면
이 관객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제 관객들은 뭘 느낀다? 점점점 범인이 좁혀져 오기 때문에 그 긴장을 느끼고 있으니 관객들의 감정을 더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연극을 쓰는 방법이죠. 그죠? 이게 오늘날에도 잘 쓰기 쉽지가 않은데 옛날에 이 정도로 고도로 이런 수사법을 동원해서 관객들의 심리를 자극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 문명 자체가 지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기반 위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분위기 상승, 분위기 고전, 무드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이디푸스의 심리도 아마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져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이디푸스는 여전히 모르지만은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걸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인물 나오기 전까지 이제 그 분위기 맞추는 사람들의 얘기들이다. 그래서 자, 굉장히 메타포가 뛰어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방금 눈 덮인 파르나소수산의 전원이 드러나지 않은 그자를 온갖 수단으로 뒤쫓으라고 밝히며 빛났기 때문이로다. 그 자가 거친 수풀 아래 동굴과 바위들 사이로 황소와도 같이 배회하고 있기 때문이로다. 비참한 발로서 비참하게 외로이 대지의 한가운데 배꼽에서 나온 신탁을 떨쳐버리려 애쓰며 하지만 이것은 항상 살아 두루 떠돌도다. 이걸 읽고 여러분들 느낌이 와야 됩니다. 이 시의 이 구절이 주는 분위기를 알아야 돼요. 무슨 분위기냐면요.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키워드가 어디 있냐면요. 이게 뭘 자꾸 암시하냐면은 아직은 깨닫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봐서 너무 답답하고 불쌍한 게 오이디푸스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 영혼이 이 정신세계가 비참해진 걸 갖다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자꾸 방황하고 있는 걸로 여기 배회란 말 나오면 이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방향성이 없거든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방향성 있고 그것을 갖다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멀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덜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리저리 실수로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계속 길을 모르고 있는. 이게 제일 불쌍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온다. 배회 비참이라고 하는 게 이 키워드가 되는. 그래서 만약에 이 국어 문제에 나와가지고 이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두 가지의 단어를 찾아보러 가면 배회하고 비참이 됩니다. 배회. 이게 바로 이 오이디푸스 심정일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모르고 있어요.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관객의 심정이 되어서 이렇게 추체험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옛날 시가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게 참 경이적인 일이라는 거죠. 배회 그러한 다음에 두루 또돌도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 분위기를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드러내주고 가장 격렬한 건 뭐냐면 신탁을 떨쳐버리려 애쓰며 신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미리 지정해준 결정된 것 이거를 이제 거역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즉 나는 우리 부모를 안 죽였어 라고 이제 오이디푸스가 그렇게 장차 외칠 거라고 하는 그걸 미리 암시하고 있는 굉장히 메타포가 강력하면서 문학적으로는 거야. 이 슬픔의 미학이 극에 이르렀다는 거죠. 슬픔의 미학. 슬픈 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즐거운 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슬픈 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오이디푸스의 심리적 상황을 미리 예견해 준다.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좌이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세대를 살피는 현명한 예언자가 무섭게 진정 무섭게 나를 흔들어 맞다고도 그러다고도 할 수 없게 만들었으나 여기는 나가 뭐가 되냐면요. 이 좌이가 나가 될 리가 없죠. 이거는 이제 뭐 분위기 돋구려고 지금 노래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이 좌이가 오이디푸스 심정이 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칭 변화가 어떻게 자동으로 일어나면서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 여러분 감정이입을 알아요. 감정이입. 이 감정이입을 모르면 안 된대요. 감정이입이라고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는데 이 나는 지금 호로스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하지만 이 나는 오이디푸스가 되는 거죠. 시점도 바뀌는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바뀌는 감정이입이. 여러분 감정이입이 언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걸 제일 많이 하는 이 연극하기 위한 극을 위한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그냥 꾸며서 하는 연극인데 그러려면은 그 사람이 그 어떤 배역의 심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영화도 TV고 이거 뭐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감나게 연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연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슬픈 장면을 가서 찍어야 되는데 배우라는 사람이 정신없이 와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찍으면 될 리가 없죠. 그럼 관객이 봤을 때 느낌이 안 나요. 근데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요. 미리 그 감정을 만들어 갖고 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딱 이제 레디 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 감정이 그대로 느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쇼를 잘하는 거예요. 쇼를 잘. 끝나고는 얼마든지 웃을 수 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실제로 슬프게 돼버린다는 그런 얘기. 예전에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이런 저런 배우들이 예를 들어서 90년대 유명했던 그런 영화 중에 그 오랫동안 갇혀서 지냈던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이 어떤 어두운 심리를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역을 맡은 배우가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오랫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봤다는 거죠. 살아서 그 느낌 가지고 그 영화를 찍으니까 실감이 그대로 나는 거예요. 이 배우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리얼리티를 실제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유사한 체험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이제 나를 흔들어 50페이지 맞다고도 그러다고도 할 수 없게 만들었으나 뭐라 말할지 당황스럽구나 하면서 이제 뭐라고 또 이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데 시간 관계가 좀 넘어가고 이제 51페이지를 이제 가서 U2를 들어갔었는데 자 U1이 나오고 자 2가 나오고 U2가 또 나와요. 물론 제우스와 아폴로는 현명하시고 인간사를 통찰하시도다. 하지만 인간에게서 난 예언자가 나보다 더 큰 재능을 타고났다는 건 제대로 된 판단일 수 없다. 요건 또 우이가 아니고 요 나는 뭐냐면요. 흔히 우리가 대사에서 늘 나오는 지혜로운 가장 지혜로운 테이레시아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우이가 테이레시아스의 심정 속으로 들어가서 시점 변화, 인칭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감정이입된 거죠. 그죠? 근데 왜 오이디푸스는 나의 지혜로운 말을 모르고 자꾸 자기가 범죄를 안 지었다고만 생각할까 하는 그런 것이 된다. 이 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조금 이제 지루한 측면에서 생략을 하고 52페이지를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는데 크레온이 나옵니다. 크레온은 이제 곧 이제 오이디푸스와 대화를 할 텐데 크레온이 이제 오이디푸스와 대화하기 전에 이제 코러스 장하고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 막바로 오이디푸스와 대화하면은 이제 생략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압축이면.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소통이 안 될 걸 미리 전제로 하면서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코러스 장을 일부러 끌어들여서 이런 어떤 분위기를 미리 만들고 그 다음에 대화로 넘어가. 이 이제 연극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해를 돕는 거죠, 그죠? 독자 이해를 못 도우면요, 아무리 잘 만든 영화라 하더라도 작품이라 하더라도 심각하게 압축하고 상징해 버리면 그 뛰어난 게 아니고 무책임한 겁니다.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코리온 나오는 부분 오이디푸스가 무대에 등장하기 앞서서 갈등을 좀 더 고조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내들이여 시민들이여 나는 무서운 말을 왕이신 오이디푸스께서 나를 정죄한다는 말을 듣고서 붕괴하여 여기 왔어. 이제 코리온이 등장하는 거 아닌가? 현재와 같은 재난 속에서 저분이 말로든 행동으로든 해로운 그 어떤 일을 내게 당하셨다면 내 진정 그러한 소문을 견디면서는 장수하는 삶을 원치 않겠기에 말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내게 가져오는 피해는 단순한 게 아니라 아주 심대한 데까지 이르기 때문이요. 내가 도시 안에서 악당이라고 또 그대와 친구들로부터 악당이라고 불린다면 말이요.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크로스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크레온을 또 주고받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하는 얘기 뻔하거든요. 오이디푸스가 왜 이렇게 우리 말을 못 알아들을까 하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53페이지는 오이디푸스 등장하면서 탁 이제 크레온에게 한마디 던지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악당 어떻게 얘기를 왔는가? 그대는 진정 그리도 대담한 낯짝을 가졌단 말인가? 자, 얼굴이라고 하지 않고 낯짝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건 원문을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흔히 보통 명사로서 얼굴이라고 안 써졌을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그리스어에서도 좀 상스럽게 굉장히 신랄한
얼굴이라고 하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낯짝이라고 썼을 겁니다. 낯짝이라고 해야 실감나게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얼굴, 낯짝은 이게 표준말로 보기 좀 힘듭니다. 낯이라고 하면은 표준말, 낯짝이라고 하는 건 좀 비하하는 개념이거든요. 야, 너 오늘 낯짝이 멋있다. 이거는 듣기 거북한 표현이거든. 너의 낯이 좋다. 이거는 받아들일만. 얼굴이면 더 좀 편안한 표현이고, 낯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비하하는 말. 대담한 낯짝을 가졌단 말인가. 명백히 여기 있는 이 나의 살해자이자 이 왕권의 확연한 강탈자이면서도 내 집에 찾아올 만큼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쭉 뭐라고 얘기를 해요. 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오이디푸스 얘기 끝나면 크레온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대놓고 이렇게 말해요.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뭐 잘못 알고 있어? 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한참 이렇게 하십시오. 그대 말씀에 대해 공정한 것을 우리가 하는 말이다. 사실 갖고 얘기하니까 그 뭐 감정으로만 듣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판단하라는 거죠. 판단.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오이디푸스는 너무 감정이 격해 있대. 자기를 모함하는 것 같으니까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오이디푸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대가 말은 무섭게 잘하지만 그대 말을 알아듣기에 나는 어떻게 다는 거예요? 네 말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서툴다네. 나는 그대가 내게 원수이고 위험한 자라는 걸 발견해. 왜 그러냐면요. 테이레시아스하고 너하고 좀 앞만 봐도 이상한 것 같아. 아무런 혐의가 없는 나를 갖다 자꾸 살인사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나는 이제 너 못 믿겠어 하는 이런 느낌이 나오는 겁니다. 크레온이 뭐라고 하냐. 이제 먼저 바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예,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그대가 악당인지 아는지는 말이요. 하면서 이제 그 듣기 싫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크레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대가 이성을 잃고 멋대로 고집 부리는 걸 좋게 여기신다면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 다시 차분하게 내 말을 들어보라 이 말. 자, 오이디푸스는 또 나름대로 반론하는데 만일 그대가 같은 가문의 사람에게 악하게 행하고도 징벌을 당하지 않으려고 여긴다면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네. 자, 니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 거의 가까운 친척지간인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지금 그런 식으로 모함하면 이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따지고 있죠. 자, 크레온 이것이 정당한 발언이란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했다고 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아, 도대체 당신 고통이 뭐야? 이렇게. 그대는 저 거룩한 예언자에게 사랑을 보내도록 나를 설득했었어. 안 그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이제 테이레시아스를 또 긁고 넘어지는 거죠. 저는 지금도 같은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라이오스는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뜬금없이 라이오스 얘기를 또 꺼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글을 쓴 사람이 더 이상 뜸들이지 않고 본론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이제 좀 진도를 빠르게 끌어내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이오스 살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이디푸스도 옛날 기억하게 되면 이제 쉽게 자기 쪽으로 어떤 수사의 어떤 방향 맞출 수가 있겠죠. 그죠? 빼도 박도 못할 거니까. 자, 그러니까 크레온이 그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니 말입니다. 치명적인 폭력에 의해 사라져 안 보이던 중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실마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긴 시간을 헤아려야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한번 나도 생각해보죠. 이런 식으로 옛날 기억을 더듬어야 합니다. 자, 오이디푸스는 그러면 그때도 저 예언자가 같은 제주에 종수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현명했고 똑같이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 그가 나에 대한 뭔가를 떠올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라이오스의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옛날 시절에 있었던 일이 나하고 무언가 관련이 된다고 그의 기억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크레온은 제가 곁에 있을 때는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고인에 대해 탐문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자, 했습니다.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 뭔가 증인이 얘기한 건 없다는 거죠. 그럼 어째서 그때 이 현명한 사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싶습니다. 자, 이래 하다가 이제 오이디푸스가 이제 곧 뒤에 보면요. 만일 그가 그대와 공모하지 않았다면 라이오스의 파멸이 내 짓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으렸으란 점 말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오이디푸스 입장은 범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 정치적으로 여전히 해석을 하고 있고
그의 반대파의 업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자, 크레온이 대답을 하기를 그가 그런 말을 했다면 그대 자신이 아시겠지요. 한데 저는 당신이 제게 질문 던진 것처럼 저도 당신에게 똑같이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오이디푸스가 한번 얘기해보라고 나는 잘못이 없다. 또 얘기해.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대는 나의 누이와 결혼해서 그녀를 아내로 삼았지요? 이렇게 얘기해. 그럼 맞다는 거죠. 당신은 그녀와 똑같이 대등하게 다스림이 땅을 지배하고 있지요? 응?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기 얘기하다가 바로 그 점에서 크레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스스로 따져본 것을 그대도 따져보신다면 먼저 이것을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두려워 떨 일 없이 잠드는 것보다 두려움에 떨며 통치하기를 하면서 쭉쭉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핵심이 뭐냐면 계속 읽어보면요. 나는 당신이 왕이라서 겁내는 게 아니고 나는 사실을 찾아야 되겠다. 나는 겁 안 난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시간이 40분이 돼갖고 자 이어진 영상에서는 이 크레온 대사를 다시 한번 다루면서 계속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